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다음 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틀 연속 600명대 감염자가 나와 걱정이었는데요.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561명으로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가족 모임과 공장, 병원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던 신규 확진자 수 조금 줄었다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61명입니다. 전날보다 60명 줄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533명, 해외 유입이 28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7명, 경기도가 182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만 396명입니다. 이 중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8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경북이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 16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510명으로 6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53명으로 8명 줄었습니다. 최근 감염 추이는 병원, 공장 등 집단 발병 그룹이 다양한 데다 설 연휴 가족 감염까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가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우선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육류가공업 등 1,900여 곳의 사업장을 점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16,000여 명이 대상인데 의심 증상을 1:1 비대면으로 체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농업 분야 사업장에 국한했던 기존 점검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들 사업장에 식당, 휴게실, 기숙사에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감염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된 건설 현장과 리모델링 현장 500곳도 점검합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거의 대부분이 불법 치료 상태였다며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빈틈없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모두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들이 대부분 외부로 옮겨진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은 재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남양주 진건읍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장 관련 확진자도 늘고 있고요. 다른 지방으로도 계속 그 확진이 번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곳 공장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2명입니다.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 이곳 공장 노동자가 122명이고요. 나머지는 8명이 가족인데 서울 용산에서 첫 확진자의 가족 1명을 비롯해 남양주와 안산, 강원 홍천과 또 전남 지역으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공장 직원 1,200명 정도를 상대로 한 검사에서 2명이 확진됐습니다. 여전히 직원 1명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기숙사 건물에 이틀 동안 남아있던 확진자들은 현재 대부분 외부 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노동자 27명은 여전히 이곳 기숙사 건물에 함께 격리 수용이 돼 있는데요. 다인실과 공용 화장실 사용이 불가피해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조금 전부터 이곳에 남은 노동자들을 상대로 재검사를 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다른 집단 감염 현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서울 순천향대병원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189명입니다. 어제 이후로 직원 7명과 보호자 5명, 그리고 환자 4명 등이 각각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도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3명이 됐고, 경기 성남에 있는 요양병원에서는 18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35명입니다. 일상생활 속 감염과 관련해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5명이 추가 확진돼 모두 49명이 확진됐고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보습학원에선 현재까지 28명이 확진돼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경기 고양에서는 한 교회에서 지난 17일 교인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로 모두 17명이 확진됐고, 포천에선 한 육가공 업체와 관련돼 지난 16일 직원 1명이 처음 확진되면서 모두 12명이 확진돼 각각 신규 집단 감염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남양주 진건읍 공장에서 YTN 박시입니다. 충남 아산의 귀뚜라미 보일러 제조 공장 관련 감염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 설 연휴 이후 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귀뚜라미 보일러 아산 공장과 관련한 누적 확진자가 16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직원들이 설 연휴 때 접촉한 고향 가족이나 지인 등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과 부산, 세종 등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오늘 아산 공장과 관련한 확진자가 2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 겁니다. 문제는 N차 감염의 고리가 어디까지 퍼질지 예측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충남 아산시는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 260여 명의 자가 격리자를 모두 전담 공무원과 1대1로 연결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도 20여 명이 확인됨에 따라 지역 내 3개 산업단지 사무실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죠. 네,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 발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충북 진천의 오리 가공 공장과 연관된 확진자가 6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주에서는 오늘 오전 집단 감염이 발생한 자동차 부품 업체와 관련해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이 업체 관련 확진자는 지난 17일 이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은에서도 기계 부품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첫 확진자와 같은 기숙사를 이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단체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는데 이들은 하루 앞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전남에서는 여러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역에서 모두 5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설 연휴 이후 43명이 나올 정도로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일가족 6명이 한꺼번에 감염되는 등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성우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국내에서 위탁 생산되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을 공장에서 전국 보건소로 배송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 안전하게 배송하는 훈련도 실시됐습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전국 보건소로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한 훈련이 지금 실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24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안동 공장에서 출고돼 26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 백신을 일단 육로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로 보낸 뒤 소분해서 특전사와 경찰의 합동 호송 아래 전국의 25개 보건소로 배송하는 전 과정을 연습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제주도와 울릉도 등 섬 지역 배송도 포함됐는데 백신은 평소에는 선박이나 민간 항공기를 통해서 섬에 배송되지만 군은 이번 훈련에서는 기상 악화 등 우발 상황을 가정해 C-130 군 수송기와 헬기를 투입해 수송하는 과정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일 파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착한 직후 초저온 물류센터 접종기관까지 이송하는 1차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훈련 대상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초저온 유통이 필요한 파이자, 모더나의 제품과 달리 영상 2도에서 8도 상태에서 운송이 가능합니다. 이 백신은 국내 1호로 승인된 제품으로 오는 26일부터 전국의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됩니다. 국방부가 주도하는 이번 모의 훈련엔 질병관리청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보건소, 요양병원을 비롯한 지역 접종기관, 유통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죠. 오늘 1분기 백신 접종 대상자 명단도 확정됩니다. 구체적인 명단 목록은 발표되지 않지만 과연 이 1번엔 누가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백신이지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효능을 두고 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최초 접종자는 이런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1호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둘러싸고 고령층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먼저 맞아야 불신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은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아닙니다. 만 68세인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의 시간표상 2분기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1호라는 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먼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10여일 뒤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는 장면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백신 접종에 나선 정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국민의 3분의 1이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모범을 보이겠다며 팔을 걷어붙였고요.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중국 시노백 백신을 맞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신 접종 시간표대로라면 요양병원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마 요양병원 종사자가 1호 접종 대상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접종 계획을 지자체별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 접종 일정이 정해지면 1호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도 선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 백신 접종 1호는 영국의 90세 할머니였고요. 미국에선 이민자 출신의 흑인 여성 간호사가 첫 번째 주인공이었습니다. 국내에선 이 자리에 누가 가장 먼저 앉게 될까요? 정부는 25일이나 26일쯤 1호 접종자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사태와 이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다만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면서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퇴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 사태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고요? 네, 김 대법원장은 조금 전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는데요. 먼저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에게 혼란을 끼친 일이 있었다며 자신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안에 대해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로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과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당 등에서 제기하는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소속 30대 공무원 A씨에게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시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화여고 전직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용화여고 교사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파문이 배구계에서 있던 12년 전 또 다른 폭력 사건도 불러냈습니다. 프로배구 한국전력의 박철우 선수가 당시 자신을 폭행한 국가대표팀 코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배구계를 강타한 폭력 이슈를 스포츠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박철우 선수,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발단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한 KB손해보험 이상열 감독의 인터뷰 발언이었습니다. 이 감독은 세상이 옛날 같지 않고 어떤 일이든 잘못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선수와 후배에게 사죄하는 느낌으로 행동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국가대표팀 코치 시절 주축 선수인 박철우를 폭행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험을 비춰 말한 겁니다. 이에 피해자였던 박철우가 SNS에 이 감독을 겨냥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글을 올렸고 어제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감독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여전히 사과도 없고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만나서 사과를 받은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악수를 청하시거나 이럴 때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을 선임한 그 구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는데요. 2009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2009년 9월 박철우는 코치에게 맞았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이상열 당시 대표팀 코치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얼굴에 피멍이 든 상태로 전치 3주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구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의 매나 그리고 어느 정도 기합이나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동이라면 저도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당시 코치에게 내려진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는 2년 뒤에 슬그머니 풀렸습니다. 국가대표 핵심 선수로 국위를 선양한 점을 인정했다는 게 징계를 풀어준 이유였습니다. 배구연맹 경기운영위원으로 복귀했고 경기대 감독과 방송사 해설위원을 거쳐 지난해 지도자 누구나 꿈꾸는 프로배구팀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네, 이 폭행 가해 전력에도 배구계로 다시 복귀를 했고 KB손해보험 감독을 지내고 있는 건데요. 자, 박철우 선수 인터뷰 이후에 구단이나 또 이 감독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상열 감독은 YTN과 전화통화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서 박철우 선수에게 사과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쨌든 어른이 다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다운 행동 못한 거고 선배다운 행동 못한 거고 다리를 놔주면 저는 충분히 제가 가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어요. KB손해보험 구단도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박철우에 대한 이 감독의 사과 여부와 방식 등을 두루 논의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감독의 폭행 전력을 알고도 선임한 KB손보 구단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수습책을 내놓을지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학교 폭력, 전력에서 시작된 폭력 이슈가 사제 간의 폭력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파장이 계속될 것 같죠? 네, 과거 다른 감독들의 폭행 사건들도 입에 오르내립니다. 신영철 우리카드 감독은 지난 2005년 LG화재 감독 시절 선수들에게 기합을 주고 2명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6개월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문용관 배구연맹 경기운영실장도 같은 해 대한항공 감독을 맡으면서 선수를 때린 사실이 알려져 3개월 자격정지를 받았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 논란 이후 배구계 폭행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는 양상인데요. 배구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폭로를 넘어 박철우 선수의 용기 있는 인터뷰가 코칭 스태프의 폭력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어젯밤 강원도 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새벽에야 꺼졌습니다. 야산 인근 창고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양양 지역은 지난 2005년 낙산사 산불이 발생한 곳이죠. 워낙 건조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동해안 지역 전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바다 쪽에서 부는 강풍을 타고 불은 삽시간에 여기저기 옮겨 붙었습니다. 코앞까지 불이 들이닥치자 주민들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기 불난 데서 살았어요. 사천리에서 불났을 때 그때 놀랐는데 여기 집 지고 왔는데 여기서 또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불이 처음 시작된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한 창고, 검게 그을린 채 뼈대만 남았습니다. 창고를 태운 불은 바람을 타고 금세 산으로 번졌고 인근 주민 8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주택 2동과 산림 6만 5천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밤에 불이 나며 진화헬기도 뜨지 못했던 상황. 날이 밝은 뒤에야 헬기가 투입됐고 산림과 소방당국, 군 장병과 주민들까지 천여 명 진화대원들이 밤새 몸으로 불을 막았습니다. 이쪽 지역은 민가와 산불 지역과 가장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뒷불이 재발될 경우에는 민가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가 주변으로 중점적으로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연일 겹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15년 전 대형 산불을 겪은 주민들은 다시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서 올봄 산불 전망 또 대비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산불에 양양 주민분들이 크게 놀라셨습니다. 신속한 진화에도 산림 6.5헥타르가 불에 탔고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가 쉽지 않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최초 시작은 양양에 있는 이 창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주변 야산으로 이렇게 옮겨 붙으면서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속 8m의 좀 강한 바람도 불었었고요. 또 그 이전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면서 화재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산불로 번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람이나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잔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산불이 다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기후에는 작은 불씨만으로도 또 바람이 분다면 여기에 더더욱이 또 다시 재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진압된 시점이 지금 오늘 오전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오늘 낮 시간 동안에 충분히 잔불 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다시 재발화하는 상황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주의 깊게 이 주변 지역 분들이나 혹은 또 이런 진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잘 살펴보셔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요. 그래서 산불이 잘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번 산불은 겨울철이었는데도 불이 났고 또 크게 번졌습니다. 올 겨울에 눈의 양이 적었던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아마도 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부분 겨울철에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가 있기 때문에 산불이 잘 날 것 같아도 오히려 봄철보다는 상대적으로 산불이 크게 나지 않는데요.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를테면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산에 이제 눈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사실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올해 1, 2월 달에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눈이라든지 비가 거의 이 지역에는 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굉장히 건조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화재, 인근 지역에서 화재가 옮겨 붙었을 때 굉장히 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소지가 있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양양 주민들은 2005년에 그 낙산사 근처에서 큰 산불이 나면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 근처까지 오면서 악몽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불이 나면 이렇게 크게 번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지역은 항상 해마다 대형 산불들이 발생을 해서 인근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데요. 봄철이라든지 이런 때 굉장히 건조한 기후, 또 그리고 해당 지역에 이를테면 이제 양간지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바람에 대한 외적 요인들이 강하기 때문에요.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굉장히 빠르고 강한
이런 산불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단순히 삼림만 이렇게 이제 소실되는 것들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이를테면 뭐 민가라든지 혹은 또 마을까지 화재에 휩싸이면서 이재민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위험성은 항상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앞서 양간 지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봄, 가을에 이제 불이 많이 나고 이 양간 지풍 때문에 불길을 더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의 이 양간지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봄철에 이를테면 남쪽에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또 북쪽 지역에는 저기압이 형성됐을 때 강한 서풍이 불고 또 이 서풍이 불면서 태백산맥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고온 건조한 이런 바람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화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양간지풍이 부는 이런 시점 한 4월에서 5월 사이 이때 굉장히 큰 화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비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2019년에 있었던 고성 그 속초 산불도 4월에 발생을 했고요. 이제 건조해지는 봄이 오면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산불 예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에 이제 또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입산객들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을 그래서 담뱃불이라든지 화기 소지 자체를 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런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전답을 태우는 행위 이런 것들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림에 가까이 있는 이런 사찰이라든지 또 이를테면 전원주택 이런 것들에서는 집에서 난 화재가 이렇게 산불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집에서의 화재 예방 이런 부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하셨는데요. 산간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대처 요령도 좀 짚어주시죠. 예, 실제로 한 산불이 났을 때 산림이 훼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산불에 관련된 예보라든지 또 재난문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확인을 하시고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상당히 좀 이격이 돼 있다 하더라도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위험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인근 지역의 화재라 하더라도 즉시 대피를 하거나 또 대피를 한다면 어느 쪽으로 또 임시 대피소라든지 위치 같은 것들을 명확히 확인하셔서 충분하게 안전하게 또 그리고 빠르게 대피를 하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 전역에 대형 산불 위험 예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당정 간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간담회의 화두는 4차 재난지원금이었는데요. 또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간담회는 12시 50분쯤 끝났습니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상조 정책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1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것과는 달리 논의가 길어지면서 도시락 오찬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코로나19 위기 속 방역과 민생경제 현안들이 논의가 됐는데 예상처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선 정부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또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도 정부와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습니다.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에게 위로지원금과 사기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확산이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4차 재난지원금은 그대로 맞춤형으로 주되 사각지대는 줄이고 추가로 경기진작용 지원금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그동안 전국민 대상 보편 지원을 요구해온 민주당 지도부에도 힘을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당정이 한 목소리로 넓고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넓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지원에 더 방점을 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지금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오전 9시 반쯤 회의가 열렸다가 오후 들어 잠시 정회한 상태인데요. 오늘 다뤄지는 특별법안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축소하는 등의 특례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하면서 순탄히 처리되는가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핵심적인 조항들은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하는 거로 여야 간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이현승 의원은 오늘 오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나 환경영향평가 면제, 그리고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 등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여야가 큰 줄기엔 합의했다고 덧붙였는데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핵심 내용이 담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특별법 통과에 힘써야 일부 지역의 눈치를 본다는 오명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요건들은 지켜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국정 운영의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조건들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토위는 오늘 소위에서 법안이 최종 합의가 되면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과연 원안대로 처리될지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정원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낙연 대표님이 사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는 늦추지 못하고 특히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에 임해서 대통령께서 정부를 잘 지도하시고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를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내고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열었죠. 여기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논란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수석이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네. 월요일 복귀 여부가 관심인데 청와대는 이제 본래 모습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도록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월요일 날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예. 복귀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헌정일에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상황. 그러니까 파문이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미 되돌아온다고 해서 또 청와대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저는 적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흔히 휴가라고 하는데 지금 목금 토일 나흘 동안 민정수석이 휴가를 간대요. 저는 사실상의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흔히 이제 외형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이거는 좀 기다리시고 생각 좀 해주십시오라고 형식적으로 휴가하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사퇴 국면에 들어갔다. 다만 나흘 동안에 청와대에서 이제 설득 작업은 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복귀 위해서 파문을 좀 가라앉히기 위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지금 사실 그 논란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실 풀 가능성, 풀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긴 했거든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는 청와대 내부에 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은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정수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 정부에서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권력의 속성을 잘 안다는 거고 현 정부의 나름대로 상당히 인맥과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할 역할이 없다. 여기까지밖에 없다. 라고 한계를 느끼고 저는 4개월 만에 사표를 던졌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언론에 나온 것만 해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별로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는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관에서 패싱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밑에 직속 이제 밑에 있었던 이광열 민정비서관이 패싱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과정에 상당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4-5가지 돼서 사실상 청와대나 권력 핵심부에서 왕따를 당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과 팩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적된 감정과 한계 이게 이제 마침내 폭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신뢰관계가 깊은 문 대통령이 계속해서 사퇴를 만류하고 있고요. 또 박범계 장관도 좀 더 소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22일 날 이제 법무부가 중간 간부급 인사를 이제 논의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이 중간 간부급 검찰 인사할 때 좀 의사가 좀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물론 복귀하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은 되겠지만 뭐 한계가 있겠습니까? 지금 임기 말에 대통령과 법무부 어떻게 보면 친문의 핵심이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뭔가 레임드 극소화할 수 있는 친위 부대, 친정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임기 말 어떤 권력 핵심부들의 공통된 그런 속성인데 검찰의 중요한 인사에서 이렇게 대폭 반영하기는 힘들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온다면. 또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타격이 이미 있고 앞으로 더 이제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이제 뭐 레임덕과 관련된 이제 책을 쓴 그중에 이제 3단계 부분이 여권 핵심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 이제 빅3 흔히 한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이의제기를 하고 나흘 동안 휴가를 갔다. 이 자체가 상당히 이미 심한 타격을 가한 거고 거기다 복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타격의 강도는 이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퇴를 사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이 검찰 고위급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민정수석 경험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갈등을 정말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문심이 뭘까라는 논란이 예. 사실 그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할 때도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문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얘기할 때도 문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이제 박범계 인사 제거 과정에서 과연 문심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이제 특성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세 편승력이죠. 이제 큰 흐름을 따라가는 건데 네.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이다라는 이제 단점도 있지만 예. 이렇게 위기 국면에 예. 뭔가 현안이 터졌을 때 빨리 신속하게 수습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추악할 수가 있죠. 예. 보통은 그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 그리고 또 민정수석이 일단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알고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거했어도 문제고 모르고 제거했어도 문제다. 이렇게 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전역을 몰랐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알았다면 그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청와대에 오래 근무를 해봤지만은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이 이 검찰 인사를 조율하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의 의견이 대폭 반영이 됩니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기 때문에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고 특히 이제 일의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이후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게 매우 협소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좌절감 같은 걸 아마 느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사태가 발생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검찰 인사 고위급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청와대 참모들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독야청청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대통령은 이제 고고하게 있기를 바라는 심리를 이해하죠. 그러나 묘한 이제 권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이 많이 비바람을 맞으면요 참모들이 좀 편하고 또 대통령이 비바람을 안 맞으면 참모들은 많이 힘듭니다. 이게 대통령이 적절한 부분은 부담을 좀 감수하고 특히 이게 가만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래서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대통령 결부시키지 말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존의 이제 국정운영 시스템으로 볼 때는 좀 거리가 있고 야당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죠. 어떻게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별로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여당 내에서는 이번 사회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는 있어요. 신현 수석이 참모인데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당 내 분위기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여당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빨리 파문이 가라앉길 바라고 지금 어떻게든지 좀 적당히 신현수 수석이 회복을 그러니까 복귀를 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요, 친문대 핵심들의 분위기를 보면 이미 함께 가기는 어렵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대통령과 수석과의 갈등처럼 비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빨리 수습하는 것에 좀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모릅니다. 물론입니다. 다시 또 신현 수석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복귀하더라도 사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오히려 좀 힘을 적절하게 실어주는 것이 여권 내 갈등이라든지 또 검찰 개혁에 또 유리하지 않나라는 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권력의 핵심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를 만났거든요. 간담회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는 거겠죠. 부담이 이제 많이 되겠죠. 근데 오늘 그 모임에 이제 아시다시피 당 지도부가 되게 왔고 청와대에서는 이제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 정책실장, 그다음 정무수석까지 주석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민정수석은 참석을 못했죠. 이 이제 약간 미묘한 시기에 저는 당정청 회의를 한 이유는 저는 다분히 좀 약간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좀
차제의 당 정책이 좀 단결한다. 예. 정부 여당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예. 좀 보여주는 그런 좀 효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오늘 오찬 모임이 됐어요. 도시락 오찬 모임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서 이낙연 대표의 사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3월 7일 전에 물러나야 하니까요. 당대표직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모처럼 공개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낙연 대표 띄워주기를 한 셈이죠. 근데 작년 8월에 이제 이낙연 대표 당대표가 됐지만은 사실 공식으로 이렇게 오찬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생했다라는 부분, 3월 초에 퇴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측면도 있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가 대권자로 뜨면서 사실상 친문 적자의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좀 공백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차제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확 한번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 어떻게 칭찬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러나는 대표의 덕담을 했을 수도 있지만 또 공개적으로 이 대표를 칭찬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가장 잘했다고 얘기를 이제 칭찬해 주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이 잘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장관들이 잘했고 청와대 잔물이 잘했다라는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이나 있는 많은데 뭐 하나 경력 차원에서 저는 이제 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또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능하면 여권의 여러 주자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 대권 주자 다극화과 임기 말에 대통령 입장에서 유리한데 그중에 유력 후보 중에 한 사람 이낙연 대표 상당히 좀 지지율이 답보 상태라는 점에서 아마 무게를 실어주는 면 이런 면이 저는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하셨지만은 역대 어느 때보다 이제 당 정책이 단결, 단합을 잘 되고 있다는 건데 그 말씀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 역대 정권을 보면요. 임기 5년차 접어들면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당 정청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과 친문을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여권이 똘똘 뭉쳐있는 경우는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아주 대통령 입장에서 바람직하지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게 오히려 야권과 전선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서 오히려 분열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상당히 이렇게까지 좀 단결력을 과시해 준 것이 상당히 좀 고맙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좀 힘을 얻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반면 여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기본소득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또다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 거 하자고 적극 지지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가 이 전력을 낭비합니까? 근데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면 이재명 지사가 조금 화나실 것 같은데요. 쓸데없는 소리라는 건 아니고 선우가 그걸 이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정 총리뿐이 아니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포퓰리즘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반 이재명 이런 전선이 확장되는 모양새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당 대표 거기다 이제 총리 거기다가 이제 친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경남지사까지 같은 여권의 후보인데 상당히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대립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친문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만나보면 우리 편이다, 확실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지를 안 하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훗날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우리 친문 핵심들에게 상당히 부담인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신감이 좀 짙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 여권이 넘어야 될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여권 내부에 이재명 지사 역시 굉장히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어떤 방향성을 놓고 많이 좀 대립을 해왔는데 이게 불신 고리 상당히 좀 의외로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너무 어쩌면 섣부른 가능성 예측 때문에 최근 들에 언론이나 라디오 인터뷰에 나오는 게 뭐 이재명 탈당설에 막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뭐 펄펄 뛰고 그거를 반대를 하고 절대 그럴 일 없다 부정을 했지만은 있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여권 내부의 어떤 자기 주자들 간의 대립 현상 좀 계속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뭐 4.7 재보궐 선거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안철수 금태섭 예비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들어냅니다. 안 후보께서는 최근에 인터뷰를 하시면서 태극기 분들은 누구보다 애국심이 높은 분 아닌가. 제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정치인들이 이렇게 갈라놓지 말자. 퀴어 퍼레이드에 나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후보님은 여러 정치 행로를 겪으면서 소통의 약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민주당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지. 저 역시 소수자 차별에 누구보다도 반대하고 이들 배제하거나 거부할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장소는 도심 이외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네, 어제 토론회 좀 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다 정치적인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뭐 김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좀 정권 상대 팩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 궁금했는데 근데 과거에 보면 좀 많이 여유가 생긴 것 같고요. 좀 안정감 같은 게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강적이 이제 안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요. 그렇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전략적으로. 그런데 안철수 보면 발언 내용도 보면 뭐 이를테면 뭐 말 잘하는 뭐 해설사보다는 일 잘하는 뭐 해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제 본인의 어떤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또 부각시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대선 또 본선까지 출마해봤던 또 경험도 많고 선거에 큰 선거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좀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인 좀 준수를 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약이 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는 안초딩이라고 놀린 것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전에 대구 한 절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뭐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교적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에 대해 상당히 좀 우호적 발언을 하고 그리고 딱 맞게 저쯤에 이제 대구에서 가서 만났는데요.
우연히 행사장에 스쳐 지나가면서 약수를 한 건 아니었고 종정인가요 스님 이제 가운데 앉고 좌우에 두 분이 앉아서 이렇게 딱 기념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뭔가 교감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보수 색깔이 진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 성향이 강한 안철수 대표 같은 거 하면 보수 플러스 이제 중도 표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간의 어떤 전략적인 연대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요 어제 토론회 안 봤다고 하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겁니다. 아마 지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아마 양날의 칼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범야권으로 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확실히 우리 편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단일화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의힘 이제 중심으로 보면은 오히려 저기로 경쟁자죠. 그러니까 부모 안고 띄워줄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밀어내고 또 깎아내릴 수도 없는 묘한 입장인 거죠. 그러나 최근 들어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함께 가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최근 들어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형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휴가 나온 군 장병과 친구들이 확진이 돼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어제 보령에서 해병대 장병이 확진돼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친구 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는 수도권 지역 사업장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하면서 수도권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16,000명을 상대로 1:1 실태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절대적인 목적이라고 방문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한 지난달 촛불 시위에 대해서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는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20, 30대 소비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은 뒤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한킴벌리가 최근 20, 30대 남녀 5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는 계속 쓸 예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달부터 해외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국산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보다는 늦었지만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국내 백신 개발 현황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입니다. 지난달 고대 구로병원과 함께 임상 1상 시험을 시작했고 3월에는 2상 시험, 8월에는 조건부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인 이 백신은 해외 백신보다 임상 시험은 많이 늦었지만 1회 접종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간을 감염시키는 감기 바이러스를 운반체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백신의 전달 효율을 높였습니다. 저희들의 벡터는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는 그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인체에 투여했을 때 실제로 인체 세포에 침투하는 능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고. 이외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도 단백질을 이용한 백신 임상 1상 시험을 진행 중이고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연말쯤에는 국산 백신 데이터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es, I think that Korean vaccine development has been a little bit behind the global trend. There should be Korean vaccines that may have available some data on whether they're protecting against infection and are safe by the end of this year.
일부에서는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11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국산 백신이 상용화되더라도 너무 늦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나오고 해마다 겨울철을 중심으로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국산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500명대가 됐지만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접종을 시작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전국 보건소로 배송하는 모의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600명대 다시 5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방역 당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시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할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확산세냐 아니면 일시적 현상이냐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위험 요인들이 많습니다. 설 연휴 지나고 가족 간 모임을 통한 감염도 계속 잇따라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공장이라든가 병원 이런 곳에서 굉장히 대규모 확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이제 최근 일주일 하루치는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지금 445명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400명대가 넘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 단계로 다시 올려야 될 그런 범위로 올라서는 건데 지금 3일 연속입니다. 이게 만일 일주일 연속이 되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발생하는 그 현상을 보면은 집단 감염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제조 공장도 그렇고요. 충남 마산시 보일러 공장에서도 100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그리고 서울의 순천향대병원, 한양대병원, 그리고 충북 진천의 육가공 공장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올 들어서 사업장과 관련한 집단 발생만 해도 50여 건에 1,3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게 이제 산밀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또 작업장이 좀 시끄럽다 보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해야 돼서 침방울, 비말 발생 위험이 높고 대신 마스크 착용은 좀 미흡했고 특히 이제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염 위험이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주간에 걸쳐서 감염에 취약한 제조 공장 그리고 건설 현장 이런 곳 1,000곳 정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에요. 방역 당국은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고요.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최종 판단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주의 깊게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 말이라든가 다음 주에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게 3월 들었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미 예고를 해왔었는데 다만 이것은 준비는 계속하되 과연 적용은 언제 할 것인가 적용 시점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두기 개편은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는 것도 있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금지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고 다만 위반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처벌 강화 이런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의료 대응 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에 단계 기준 자체를 굉장히 완화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500명대, 600명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지금 감염자 최소화 전략이라는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적용 과정에서 혼란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3단계 체계 개편 준비는 하되 적용 시점은 굉장히 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편 방안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또 소셜 버블, 사회적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거고 굳이 유사한 걸 찾으려면 3단계는 간 적이 없지만 3단계가 1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 금지입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크리스마스 직전부터
그 성탄절 전부터 예. 수도권에는 그리고 전국으로는 1월 초부터 이렇게 적용을 해왔는데 예. 이게 이제 거리두기 단계에 애초에 들어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신뢰성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방역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컸기 때문에 예.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면 거기에는 정식으로 도입할 그럴 방침인데요. 그동안 이제 2차례 토론회가 있었고 그 김호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적 모임 금지를 가장 안정적인 생활 방역 단계는 20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 그리고 1단계에서는 10인 이상, 2단계는 5인 이상, 3단계는 3인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사회적 버벌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직장에서 매일 보는 사람 한 10명 미만의 소규모 그룹을 말하고 거기는 이제 거의 공동 생활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 버벌 그러면 뭐 거품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비누방울처럼 일종의 좀 서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바깥의 사람을 만나는 건 최대한 자제해라. 불가피하게 예.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같은 그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예. 이건 이제 뉴질랜드하고 캐나다는 지금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될지는 조금 불확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송 모의 훈련이 진행됐는데 군 수송기 헬기까지 동원이 됐다고 해요. 잘 됐습니까? 4시까지 진행될 예. 예정이었으니까 아마 예. 좀 전에 끝난 것 같고요. 예. 특별한 그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훈련은 이제 국방부의 백신 수송 지원본부가 주관을 했고 예.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그 훈련이었는데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경북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하는 그 예. 물량입니다. 예. 그 백신을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이렇게 옮기고 5톤 냉장 트럭이 이용됐습니다. 그렇게 예. 군과 경찰의 호송하에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백신을 그 보건소에 나눠주기 위해서 적은 분량으로 나누는 과정, 그래서 소분 과정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전국 25곳의 보건소로 옮기는 그런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섬인데 군 수송기를 투입해서 네. 1톤 트럭을 아예 그 군 수송기에 실어서 이송하는 그런 예.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예. 울릉도는 활주로가 지금 앞으로 만들 예정이고 좋기 때문에 헬기를 동원해서 해군 부대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그런 훈련을 했고 이제 다른 도서 지역은 공항이나 활주로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민간 선박을 활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만일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군 헬기도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65세 미만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대상자는 27만 2천 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일정에는 그 이번 주 화요일까지 16일까지 대상자를 등록하기로 했었는데 15일 날 65세 이상은 보류를 하고 예. 65세 미만에게 접종하겠다 하는 방침을 그 15일 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문이 전달된다든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6일로 했던 거를 오늘 자정까지 1차 취업을 할 예정이고 다음 주 금요일 접종 전까지도 수정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두기로 한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접종을 받을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처음 도입되는 백신이고 또 효능 논란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일부 대상자는 뭐 접종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접종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 맞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큰가 봐요? 네, 가장 최근에 그 조사한 내용이 한국갤럽에서 지난 16일에서 18일 그 최근입니다. 그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접종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에 71%는 접종할 의향이 있다. 근데 한 19%는 접종 의향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걱정이 되느냐 하는 질문에는 또 71%가 걱정이 된다. 근데 26%는 걱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70%
40% 조금 넘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할 의향이 있지만 또 백신 그 접종의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딴 화재로 운전자의 불안이 커진 전기차 코나의 배터리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리콜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충전소에서 충전하던 전기차 코나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차 보닛과 문을 열어놓고 불이 꺼지길 기다립니다. 일반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의 난부를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0월 전기차 코나에서 잇따라 불이 나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리콜했습니다. 하지만 리콜한 차에서 다시 불이 나는 등 지금까지 알려진 화재는 모두 15건. 현대차는 국내에서 코나의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겠다는 2차 리콜 계획을 세웠습니다. 리콜 대상은 3만 대 수준으로 비용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토부는 넉 달째 조사 중이지만 화재 원인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화재 원인이 결정되면 현대차와 배터리를 만든 LG 에너지 솔루션 사이의 비용 분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결론에 이를지 불투명합니다.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게 내연기관이야 그동안에 뭐 이러한 경험 사례들도 비슷한 게 많지만 이게 전기차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또 뭐 국토가 나서서 누구 책임다 이렇게 묻기도 어려운 게 산업 초기에 또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K배터리 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건 또 국제적으로 조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코나 전기차의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 한 대당 2천만 원의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현대차의 리콜 계획서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결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달에 고철값 담합이 적발된 제강사들이 3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을 최초로 알린 공익 제보자에게 포상금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정위는 현대제철 등 국내 제강사 7곳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철근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 가격을 8년간 담합해온 혐의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들의 매긴 과징금은 모두 3천억 원, 역대 4번째 수준이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규모는 3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는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그리고 담합 사건만으로 보면 역대 3번째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이번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공익 제보자는 2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에 따라 포상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200억 원이 넘을 경우 전체 과징금의 2%가 공익 제보자에게 지급됩니다. 또 제보의 증거 수준에 따라 이를 다시 4단계로 나누어 포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보자의 경우는 가장 낮은 증거 수준을 제공해 전체 포상금의 3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 사건은 내부 관계자의 제보나 자료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앞선 고철 가격 담합 사건 역시 실무자들은 모임의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숨기는 등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런 포상금 제도를 널리 알려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망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지난달 한파와 조류 인플루엔자, 국제 유가 상승 영향 등이 겹치면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달걀 수입량을 늘리고 비축 농산물을 풀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 한 판에 7,000원 정도 오른 달걀값을 보고 한 번 놀라고 못 하나 안 오른 채소가 없다는데 2번 놀랍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계란 같은 경우는 뭐 저 정도의 가격이면 보통 한 4,000원, 4,500원 큰 것. 파도 그렇고 너무 비싸고 여기 양파도 그렇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처럼 농산물값이 전체 지수 상승을 이끌면서 생산자 물가가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는 104.88로 한 달 전보다 0.9%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째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수산품 물가는 전월 대비 7.9%나 뛰면서 2018년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한파에 따른 농산물 출하량 감소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등의 영향으로 파와 닭고기, 달걀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경유와 휘발유 등 석탄, 석유 제품의 오름세가 커지면서 공산품 물가도 1% 올랐습니다. 한파 및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 등으로 농림수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국제유가 상승 및 전방산업 수요 회복 등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면서 공산품 가격이 8개월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열고 신선란 추가 수입과 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신선란 2,400만 개 추가 수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속한 통관 유통 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대응 강화에도 농수산물 가격이 당장 잡히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은 이번 달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시가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네, 최근 국내에서 이 마약으로 인한 사건 사고 계속 늘고 있고요. 갑자기 대낮에 마약에 취해서 돌아다니다가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팀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국내에 마약이 예전보다 많이 퍼져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단속된 사람들이 최근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해외에서의 그 대마 합법화 등에 대한 그 마약 문화가 유입되고 있고요. 예.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비대면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공급자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류를 갖다 확산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실제로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대낮에 길거리에서 좀 비틀비틀 거리면서 취해 있거나 이래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이제 불법 마약류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영향병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그 접하게 된 마약류를 갖다 과다 복용할 수 있거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순도가 낮은 불순물들이 이제 많이 섞인 물질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근 경향을 보면요, 젊은 층 그리고 여성층에서 예전보다 마약 투약이 많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 생산 인구 있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불법 마약류 사용 증가는 매우 위험한 징후입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발달된 온라인 환경을 갖다 악용하고 해외 마약류 문화가 점진적으로 유입됨에 따라서 마약류를 갖다 수용하는 쪽으로 인식이 약간씩 변화되고 있으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그런 요인들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마약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그 마약 경험자, 전문가, 이제 단속기관원들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전문가들은 30에서 한 4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30에서 40만 명 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마약을 하는 이 사람이 30~40만 명 되면 그만큼 마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약류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겁니까? 그 최근에 이제 합성 대마류, LSD, 야바, 코카인 등 매우 다양한
다양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마약은 필로폰이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대마를 들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걸 사는 환경이 앞서서 이제 비대면 환경이 늘면서 온라인에서 많이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뭐 클럽이나 술집 이런 데서 좀 집단으로 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행 마약 범죄 감시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예.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마약 카르텔들이 온라인을 통한 그 유통을 다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한 그 사람들도 이제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예. 온라인에 대한 어떤 접촉이 많아지는 경향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요즘 보니까 항공편 또 뭐 퀵 서비스 이를 통해서 이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한국은 불법 마약 생산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예. 모두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하면 이제 항공편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되겠죠. 예. 뭐 다양한 음식비법 또 소량으로 그리고 수많은 합법적인 물품 속에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 이를 갖다가 적발해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최근에 뭐 적발된 그런 사례를 보면 소방관도 있었고요. 좀 평범한 사람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셨을 때 이런 평범한 분들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경로는 주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예전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 이제 마약을 갖다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이제 최근에 올수록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쉽게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을 네네.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된다. 네네. 그런데 이 마약이라는 게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그렇습니다. 치유센터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재활하고 치유합니까? 사실 그 마약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 오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제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방이 마약 쪽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예, 사실 예. 저희들은 이제 마약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오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적절히 평가해서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 치료 비관에 의뢰합니다. 예.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중독재활센터에서 등록시켜서 개별 상담 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갖다 제공하면서 함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 또한 중독 이후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다른 적절한 기관에 의뢰해서 이제 도움을 받도록 하죠. 예. 사실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중독재활센터가 중독자들이 이제 안심하고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갖다 만들어가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게 마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마약을 하는 네,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마약 퇴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네, 꼭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해주시죠. 네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으로 안전한 국가임은 확실합니다. 예. 뭐 시약처, 대검찰청, 뭐 법무부, 경찰청 등 많은 정부기관들이 노력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중독자 치료 재활을 위한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독자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케어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간에 또한 다양한 치료 재활 제도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유보다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예. 일단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네,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북한 남성의 이 월남 사건, 이 사건을 둘러싼 의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쳐서 건너온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수 킬로미터를 남하하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북한 남성이 군 CC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교차로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도로를 따라 남하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이 CCTV에 포착된 곳은 민통선 검문소에서 불과 400~500m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상륙 지점인 통일전망대 부근에서 이곳까지는 약 5km 정도. 하지만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위성 인원이
해안으로 상륙한 이후에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되었지만 해당 부대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던 점으로 미뤄 귀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내려오는 동안 우리군 초소를 찾지 않았고 특히 민통선 검문소를 코앞에 두고 자취를 감춘 점은 의문입니다. CCTV를 확인한 군은 부랴부랴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수색에 나선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남성이 해안에 상륙할 때는 물론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늑장 대응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겨울바다 6시간 헤엄 귀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남성이 도로를 따라 걷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총체적인 경계 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지난 9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반쿠데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총에 머리를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30년 만에 한파로 가장 큰 피해가 난 텍사스주에선 전기와 수도시설 복구가 지연돼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멕시코의 기아차 공장 조업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진 텍사스주에선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50만여 가구와 사업장에는 여전히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We're just hoping that the lights will come back soon enough, because it's really freezing. It's horrible. 수도관이 열면서 텍사스주에서만 1,3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any water. So I'm here to get water. I've been to several different stores and no one has water. 요양원 등에는 비상용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까지 정전 여파가 이어지면서 기아차 멕시코 공장도 조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겨울 폭풍은 이제 북동쪽으로 확대돼 광범위한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면서 1억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 배송도 늦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이 중단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Some events because of weather that's happening in our state may have to be canceled and rescheduled for other reasons as well.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휴양지인 멕시코 칸쿤에 여행을 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입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의 5번째 화성 탐사선 피서빌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김진호 기자입니다. 퍼서비어런스의 화성 착륙이 확인되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We now have the most ambitious rover yet on the surface of Mars. Congratulations. 퍼서비어런스가 보낸 첫 번째 사진에는 황량한 화성 표면이 보이고 탐사선의 그림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내심이라는 뜻인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착륙 과정은 피를 말린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사는 이 과정을 공포의 7분이라 부릅니다. 어려운 과정을 넘기고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곳은 예제로 크레이터. 30억에서 40억 년 전 강물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돼 유기 분자와 기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토양, 암석 샘플 등을 채취해 수십 개 티타늄 튜브에 담아 화성의 약속된 장소에 보관합니다. 이 샘플들은 추후 발사될 또 다른 탐사선에 의해 수거돼 다른 우주선에 전달된 후 오는 2031년 지구로 보내지게 됩니다. This mission is amazing on its own. Science, technology, and caching samples to bring back to Earth, but it's also part of our bigger exploration plans.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미국은 2030년대에 화성 유인 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고 곧 관계자들을 만나 축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착륙 장면을 지켜보고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에서 시작된 프로배구 폭력 이슈가 12년 전 폭행 사건도 소환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코치에게 맞았던 박철우 선수, 폭력 근절을 위해서 작심하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벌써 12년 전 24 배구 대표팀 주전 공격수 박철우는 코치에게 맞았다며 피멍든 얼굴로 취재진을 만났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서를 공개하며 공공연한 구타 문화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의 매나 그리고 어느 정도 기합이나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동이라면 저도 이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행 가해자 이상열 당시 대표팀 코치는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2년 뒤 슬그머니 징계가 풀렸고 경기대 감독과 방송사 해설위원을 거쳐 지난해 KB손해보험 사령탑이 됐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학교폭력 논란에 이 감독은 세상이 옛날 같지 않고 어떤 일이든 인과응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박철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당시 고소를 취하하고 좋은 분이 되길 기대했는데 아니었다고 작심 발언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만날 때마다 여전히 힘들다며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만나서 사과를 받은 적은 전혀 한 번도 없고요. 지나가다가 마주쳐서 악수를 청하시거나 이럴 때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분을 선임한 그 구단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 선수의 장인이자 배구계 대선배인 신치용 진천 선수촌장도 자성 기능이 고장난 사과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SNS에 비판했습니다. KB손해보험구단은 대책회의에 돌입했고 이상열 감독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어른이 다 잘못한 거죠. 제가 어른다운 행동 못한 거고 선배다운 행동 못한 거고 다리를 놔주면 저는 충분히 제가 가서 사과를 할 용의가 있어요. 폭력 문화가 스포츠계 고질적인 구태라는 일부 현실론이 있지만 무차별 손찌검을 하고도 버젓이 프로 사령탑에 오르는 비뚤어진 온정주의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힘듭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기훈 대한체육회장이 메달과 성과는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체육인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스포츠 인권 사각지대를 살피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하며 체육인들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메달과 성과는 폭력의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폭력 사건들은 체육인 공공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끝없는 자구 노력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과제입니다. 장관님, 신현수 민정수석 사이가 이 검찰 인사 때문이란 말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나올 텐데 법사위에서 구체 얘기는 그렇고 법사위에서 봬요. 혹시 대통령님 보고 과정에서도 민정수석실과 이견이 좀 있었던 건가요? 구체인 과정, 인사 과정은 여기까지. 맞습니다. 혹시 이성현 지검장님 유임을 두고 좀 이견을 보이셨던 건가요?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이광철 사장님이랑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따 법사위 하루 종일 아마 야당이 물으실 텐데 그때 봬요. 대통령과 협회에서 전달했다는 보도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로부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지금 국회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 어떤 상태에 계신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병가를 하루 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차관하고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전부 검사 다 받아야 돼요. 지금
어떻게 이게 멀쩡하겠습니까? 지금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회에 오지 않게 해서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님.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예? 네. 속개 시간은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찰 인사 관련해가지고 그 민정수석 패싱하고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안에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좀 신현수 수석과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라는 걸 좀 인정하시는 부분인 건지.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여러분들과도 자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아까 좀 우회해서 답변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신 수석님 휴가 계시고 또 주말 있는데 만날 계획이거나 혹시나 만날 의향은 있으신 건지 눌러서 말씀해 주세요.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수석께 사과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신수석 측 반응이 어땠나요? 글쎄요, 수석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수석과의 관계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고도 깊은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후 들며 공기가 무척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침에 비해 15도 이상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았는데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도, 모레 5도로 아침에도 크게 춥지 않겠고 한낮에는 내일 12도, 모레 15도까지 오르면서 4월의 봄 날씨처럼 따뜻하겠습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 동해와 삼척에는 대형 산불 경보가, 그 밖에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